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원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한지원 기자는 오늘 잘 보냈어요? 네, 저도 잘 바쁘게 보냈습니다. 아, 별일 없었어요? 네, 별일 없었어요. 아, 별일 없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유럽에서는 좀 네.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크라이나랑 네. 지금 러시아의 정말 확전이 될 거냐 말 거냐의 기로에 좀 서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조금 좀 불안합니다. 그럼 바로 첫 네.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죠. 이게 사실 지금 얼마 안 된 소식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뭐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그냥 딱 봐주시면 키이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직원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대피령을 내릴 때는 분명히 뭔가 약간 위기감이 있거나 네. 아니면 어떤 공습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직원들과 그리고 미국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피령을 내리잖아요.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이날 홈페이지에다가 20일이면 오늘이죠. 그러니까 오늘에서 내일 밤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 대규모 공습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받았다면서 이에 따라서 안전을 고려해 대사관은 폐쇄되고 대사관 직원들은 대피소에 대기할 것을 지시받았다라고 미국 대사관이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공습 경보가 발효될 경우 즉시 대피할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온 거는 딱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도 뭐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네. 일단 요거에 대해서 맥락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트럼프의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계속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미국에게 쏠 수 있게 좀 허락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2달밖에 앞두지 않고 이걸 승인을 했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그 미사일인데 사실 이걸 만약에 그러니까 발사를 하게 되면 러시아 본토에 미사일이 떨어지게 되면서 러시아가 반격을 하고 이게 확전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동안은 지지부진 승인을 안 해주고 있었는데 퇴임을 2달 앞두고 갑자기 이걸 또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왜 그랬는지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에 대한 분석도 전문가들의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난 밤 사이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실제로 러시아 본토에 무기를 쐈습니다. 물론 이제 요격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모스크바까지 못 가요. 네. 그게 그나마 다행이긴 했는데 모스크바까지 안 갔다는 거 그게 다행이긴 했었는데 어쨌든 러시아 본토에 이렇게 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바로 대응을 했던 게 그럼 우리 핵무기 쏠 수 있다라고 하는 핵 교리를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동맹 그러니까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동맹국의 무기를 사용하면 이건 핵 보유국이 우리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측면이 있었고 중대한 위협을 주는 주권과 영토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재래식 무기 공격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우리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든 아니면 핵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에 승인을 받아서 미사일을 쏘든 다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교리를 변경한 거라서 지금 뭐 여기까지는 사실 그나마 지난 밤 사이에는 확전 분위기로 가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대규모 공습 정보가 확인됐다. 그러면서 이제 키이우에 있는 미국 시민들과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대피시켰다. 네. 이런 것이 혹시 확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좀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계속 형성하고 있는 네. 상태입니다. 걱정이네요. 이거 계속 확전되고 이러면은 네.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네. 확전될 경우는 사실 어떻게 확전되느냐도 아마 중요하게 네,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공격으로 확전되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 두 개의 전쟁이 중동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두 개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시장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네. 않았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확전됐을 때 정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 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네.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다음 소식 불확실성 관련된 소식인데 네. 네, 이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에서 이제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2.0%에 그칠 걸로 보이는데요. 반도체 등 이제 수출이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렇지만은 내수 회복 지연으로 당초 전망보다는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걸로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표를 봐주시면은 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 단장을 대표로 한 이제 IMF 협의단은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2024년 연내 협의를 위해서 한국을 이제 방문해서 여러 기관과 협의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난드 단장은 2004년 경제 성장률은 국내 수요 회복 약세로 일부 상세대나 반도체 수출 효조에 힘입어 2.2%를 달성할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고요. 또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수렴하고 아웃풋 갭이 좀 축소됨에 따라 2025년 실질 GDP는 2.0% 증가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을 지난해 전망이 2.5%였거든요. 네. 근데 대비 이제 0.3%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이제 전망을 한 거고 또 내년 성장률도 2.2%에서 2.0%로 이렇게 낮춘 건데요. 근데 IMF와 올해 이제 수정 전망은 그 한국개발연구원 KDI죠. 네. 거기랑 한국금융연구원 전망과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시아개발은행과 경제협약개발기구 또 성장률 전망치인 2.5% 그리고 한국은행 2.4%보다는 한 0.2%, 0.3% 포인트 좀 낮거든요. 네. 그래서 IMF의 또 아난드 단장은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이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네. 또 트럼프 리스크에 관련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미국 선거의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아직 불확실성이 또 너무 큰 상황이다라고만 이제 간략하게 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 이제 환율 변동성에 관련해서는 환율 변동성과 이제 한국 거시금융적인 도전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그 변동성으로 인해서 금융 안정이라든지 물가와 관련된 리스크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다만 이제 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있잖아요. 네. IRA에 근거한 이제 전기차 세액 공제가 폐지되면 전기차 수요가 27% 감소할 거라는 추정이 나왔거든요. 네.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건 다른 곳이죠? 네. 네, 네, IMF에서 네.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 10일 그 블룸버그 통신이 이제 공개한 내용인데 네. 세액 공제가 사라지면 미국 내 연간 전기차 등록 대수가 세액 공제 내에 유지될 때와 비교해서 31만 7천 대 줄어들 걸로 이제 추정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들은 이제 미국 내 차량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이 좀 작기 때문에 네. 이런 세액공제 폐지가 뭐 내연 기관차랑은 좀 연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세 폭탄 같은 이제 트러플 리스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제 저희가 좀 뉴스를 전달 드리기도 했고 20% 관세 폭탄 뭐 할 수 있다 이런 네. 말도 있었고 그래서 이 트럼프 리스크에 이제 한국 정부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이 오늘 반도체와 조선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업종병 대응 전략을 이제 모색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22일에는 철강업계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이제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지 정부가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MF에서 평가를 내린 네. 게 어떤 의미라고 저는 이제 들리냐면 네. 지금 보면 수출 호조세는 계속 보이고 있다. 대신 내수가 회복이 좀 지연되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올해 2.5% 정도는 한국이 성장할 걸로 봤는데 이거 내수 회복이 좀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건 좀 어렵겠고요. 한 2.2% 정도로 낮출게요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때 그 아까 외환 변동성 그거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외환 변동성이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닐 수 있다. 한국의 어떤 재정 상태를 네. 봤을 때 그러면은 제가 듣기에는 금리 내려도 된다라고 들리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라고 얘기가 들리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렇게 내수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크게 두 가지 요인을 꼽자면 저는 첫 번째로 부동산, 한국 총재도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네. 두 번째가 그 외환 변동성인데 사실 외환 변동성이 이제 미국에서 미국 경제가 너무 좋잖아요. 네.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못 낮추는데 만약에 한국만 야 우리 내수 좀 살려야겠습니다라고 금리를 낮추게 되면 어쨌든 금리의 갭이 훨씬 더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훨씬 더 많이 주는 쪽으로. 네, 그럼 그것 때문에 혹시 원화 약세가 나타나지 않겠냐? 원화를 팔고 달러로 계속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논리죠. 이거는 네. 뭐 실제 그렇게 나타난다기보다는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그런 쪽들이 있었는데 한은 총재도 그렇고 지금 IMF에서도 그렇고 얘기하고 있는 게 외환 시장이 그걸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약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하나씩 좀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과정처럼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 그렇긴 한데 이전보다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는 나쁘죠. 그렇죠. 딱 그냥 사람들이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수치가 이게 낮게 보이니까 더 위기감이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워낙 딱 금리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순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금리가 영향을 주다 보니까 네. 사실 한은행에서 계속 부동산을 얘기하는 건 정부에서 이 부동산을 좀 핀셋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금리를 우리가 내리면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이 좀 덜어질 네. 텐데라고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엇박자가 좀 나고 있는 게 사실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참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네. 이번엔 산업계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제가 몇 번 하지 않았나요? 네. 한지원 기자랑 방송하면서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전력기기를 그렇게 사가는데 우리나라 전력기기 수출을 엄청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26%밖에 안 된다. 네. 아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 하나도 안 쓰고 다 남주고 있네. 아니 물론 수출이 잘 되고 해외에서 그 수요가 많은데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전력기기를 우리나라만큼 만들 수 있는 납기 내에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수출을 잘 하는 건 맞는데 그럼 우리나라 전력망은 괜찮냐? 거기에 대한 오늘 그 연구 결과가 그 산업계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가 전력망을 투자하고 있고 변압기, 배전기기, 전선 이런 전력기기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다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는 그럼 송전 설비를 깔았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 이니셔티브가 산업계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 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거기서 딱 직관적으로 정말 진짜 이랬구나 라고 싶은 게 제목에 보이시는 것처럼 국내의 전력 수요량은 지난 20년 동안 98% 늘었는데 송전 설비는 같은 기간 동안 26%밖에 늘지 않았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기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네. 전기는 많이 만들 수 있는데 한지원 기자한테 안 갈 수 있어. 그러면 만든 이유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송전 설비가 이렇게 부족한 걸 그냥 둬선 안 된다.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많이 네. 크죠. 제조업 비중이 크다는 건 그만큼 전기를 사용하는 곳이 많다는 거고 이것 때문에 지역별 불균형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치부터 한번 살펴보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대 전력 수요는 2003년 대비 지난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47기가와트에서 94기가와트시까지 증가했는데 발전 설비 용량도 154% 증가했습니다. 56기가와트에서 143기가와트시로 증가했어요. 이거를 제가 지금 표로는 조금 더 길게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네. 숫자로 말씀드린 건 지난 20여 년간이고 네. 조금 더 길게 90년부터 지금까지 한 30여 년간을 한번 보도록 하죠. 30여 년간. 가장 위에 보이는 거는 발전 설비 용량입니다. 발전 설비 용량은 9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600%가 증가했기 때문에 전기 생산은 정말 많이 한다. 전기 생산 진짜 많이 늘렸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이는 송전 설비 회선 길이
송전 설비 회선 길이는 83% 증가에 그쳤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러면 이거 전기만 만들면 뭐하냐? 보내는 송전 설비가 부진한데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중앙 집중형 전력 공급 시스템이죠. 뭐 그리고 발전을 하는 곳도 사실 한전밖에 없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발전 시설과 수요 지역을 연결해주는 송전망이 다른 곳보다 훨씬 중요한 게 우리나라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발전 용량은 늘었는데 송전망이 부족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바로 생산된 전력이 수요지에 공급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 정전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어떤 곳은 사용 많이 하고 어떤 곳은 사용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쪽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서 이쪽은 정전되고 이런 전력 계통의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이 대한상의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에서도 중앙 집중형 전력 공급 시스템은 발전 설비 용량과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송전 설비, 즉 회선 길이도 비례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최근에 송전망 건설 사업이 잇따라 지연되다 보니까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송전 설비가 설치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특히 사실 더 이런 송전 설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외에 비해서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잖아요. 네. 다들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실제로 한번 수치로 보여드리면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6%인데요. 지금 31.6% 보이시죠? 미국 당연히 서비스 주도 국가니까요. 20% 안 되고 영국, 프랑스 다 20% 안 됩니다. 그나마 제조업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독일조차도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못 미치는 이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보이고 있고요. 캐나다, 이탈리아 다 안 되고 일본 뭐 평균 수준, 네. 중국 많죠. 자,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전 세계 평균이 26.4% 요 선입니다. 26.4%인데 이것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훨씬 더 높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제조업 비중이 높다 보니까 산업용 전력 수요가 많을 거잖아요. 네. 이 산업용 전력 수요 비중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3년 기준으로 보면 5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 수요 가운데 네. 산업용 수요가 절반이 넘는다는 거고 미국 보세요. 미국 당연히 이제 제조업이 거의 없다 보니까 네네. 산업용 전력 수요는 뭐 20%밖에 안 되고 영국도 뭐 30%, 그나마 제조업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네. 독일이 40%. 근데 아마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땐 조만간 좀 줄어들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폭스바겐 지금 공장 중단하지 네네. 마냐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잖아요. 네. 그 폭스바겐과 같이 자동차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건 아마 또 줄어들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만큼 송전 설비가 훨씬 더 뒷받침이 잘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작 다른 국가보다도 송배전 설비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한지원 기자한테 이 얘기 많이 하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뭐였었냐면 몇 차례에 걸쳐서 저도 이제 전력기기와 관련된 취재를 작년부터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 보니까 네.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어느 국가가 전력기기와 이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자 하는지 예산이 얼마나 많이 배정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쭉 지켜봤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진짜 우리나라는 제가 정확한 수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2조 원대였었나 아무튼 정말 다른 국가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아니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전력망을 설치를 안 하나? 그래갖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산업계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이번에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왜 전력기기에 대한 송배전 설비를 왜 설치를 안 했느냐? 물론 누적 적자가 크다는 이유도 분명 있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거 되게 민감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일단 대한상의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만 그들의 말을 인용해서 전해드릴게요. 네, 되게 네. 민감한 부분인데 네. 지금 송전말 건설 사업이 평균적으로 5, 6년 정도 지연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로 지금 대한상의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는 주민들이 송전 설비 입지 선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거랑 이제 사업의
서울시 관계기관의 그러니까 의견 회신이 좀 지연되고 있고 지자체도 인허가를 좀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근데 사실 주민들의 의견 때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런 데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경우에는 전력의 자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는 적은데 전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기 많으니까, 때문에 네. 자급률이 상당히 낮아요. 근데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자급률이 높아요. 거기는 이제 발전되는 용량은 많은데 거기 그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해요. 그럼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아니 우리 그 발전소도 되게 안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네네. 살면서도 소리도 많이 네. 나고 그렇다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아니 우리 지역에서 전기 생산해서 쟤네 갖다 줘? 많이 사용하지도 않는데. 네. 네. 그런 식의 이 지역 간의 불균형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송전망이 참 그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송전망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계속 있는 건데요. 이제 결국은 이제 예상되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 지연이 되면 지금 당장 저는 불편하지 않은데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요. 다만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산업은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송배전망이 부족하게 됐을 때 나중에 결국은 뭔가 발전 용량은 있는데 송배전망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전이 발생한다든지 네. 뭔가 전력 개통망에 불안정성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하루빨리 송배전망이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근데 이제 대한상의에서 얘기하는 거는 네. 기업들 의견을 일변도로 전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전력망은 조금 더 설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대한상의의 이야기가 좀 공감이 돼서 전해드렸고 이걸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투자하시는 네. 분들이 많다 보니까 투자의 관점으로 보자면 한참 남았다. 이거 다 깔려면 한참 네. 남았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는 안 해서 문제라는 거잖아요. 네. 시작도 안 해. 그러니까 네. 시작이 뭡니까? 계속 지연돼서 문제라는 네네. 거잖아요. 지금 방금 표 보여주시면 지연 기간이 상당하네요. 그러니까요. 66개월, 150개월 막 이러네요. 한참 남았다. 네. 네. 라고 하는 겁니다. 수력발전소 근처에서 음악이 더 잘 들려요? 송전이 무슨 공감? 송전이 공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는 공감이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긴 한데 저희가 뭐 볼 일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쵸. 네, 공감이 안 가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산업지원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지면은 또 투자할 때 나중에 먼 훗날 투자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느 날? 네, 먼 훗날. 전 지금 되게 전 세계적으로 필요성은 굉장히 많이 네.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쨌든. 네, 다음 소식 제가 준비했는데요. 우리나라 순대외 금융 자산이 처음으로 이제 9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3분기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1조 달러에 육박을 한 건데요. 네.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가 이제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투자 잔액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특히 이제 자국민 해외 투자액은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액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국제투자 대조표를 보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네, 한국인이 해외에 투자하는 게 더 많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저 그냥 네. 문득 든 생각인데 네.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을 외국인이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금액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투자하는 금액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돈이 우리나라에만 투자됐어도 사실 외국인의 수급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우리나라에 그쵸. 들어올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다 해외 이제 주식을 보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20일 발표한 표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순대외 금융 자산은 9,778억 달러로 전분기 말 대비 1,194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순대외금융자산이라는 건요. 그 오른쪽 표에 파란 선인 대외금융자산에서 빨간색 선인 이제 대외금융부채를 뺀 건데요. 네. 이게 통상 우리나라의 대외지급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대외금융자산은 증가폭이 2021년 3분기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로 증가폭이 크다고 하고요. 네. 대외금융자산은 거주자의 이제 해외 증권 투자를 중심으로 전분기 말 대비 1,183억 달러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이 9,969억 달러니까 1조 원 달러 돌파를 앞에 두고 있는데요. 1조 달러 돌파. 네, 1조 달러 네. 돌파를 앞에 두고 있는데요. 직접 투자도 302억 달러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액 자산 총액을 나타내는 준비 자산도 4,200억 달러. 그래서 전분기 대비 78억 달러 증가를 했습니다. 박성곤 하는 국내 투자 통계팀장이 이제 해외 증권 투자가 크게 증가한 건 해외 주식과 이제 채권 매수가 좀 확대되고 또 보유 증권의 평가액이 상승하는 등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이 모두 큰 폭 플러스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이제 네. 설명을 했는데요. 확실히 이제 미국 증시가 랠리가 이제 계속되고 있고 또 EU 증시도 3분기 반등했다고 하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한국 증시만 이제 국내 증시만 조금 안 좋은 상황인데 이어 이제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이 1조 달러에 근접해 통계 편제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 잔액을 넘어섰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가 그 마이너스 267억 달러 이렇게 줄어들면서 네. 좀 대외금융 부채 감소세가 이제 2분기 연속으로 이어졌는데요. 이제 그래서 박 팀장은 이제 외국인들의 부채성 증권 투자는 비거래 요인으로 인해 증가를 했지만 지분성 증권 투자가 이제 외국인 주식 매도 전환과 함께 국내 주가 하락으로 크게 뒷걸음치친 영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업계에서는 이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내외 거시 경제와 외환 시장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좀 국내 투자하는지 이제 해외 투자하는지 좀 말씀을 한번 토론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게 준비를 해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적어주시죠. 지금 혹시 그 국내 주식을 네. 하고 계시는 분들은 1번 네. 그리고 난 해외 이제 투자 국내를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은 0번. 0번. 네, 0번. 그럼 한번 주호 기자님은 저는 네. 이게 되게 제가 투자 기간이 되게 오래됐어요. 네네네. 저는 되게 오래전부터 투자를 많이 해와 아마 앞건 보신 분들 알 네. 겁니다. 전 예전에 이제 그 해외 선물 같은 거 하다가 막 크게 날려먹고 막 이래갖고 크게 날려먹고 네. 막 이래서 그 이제 그 베팅성 네. 거래를 안 하게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워낙 크게 날려먹어갖고 네. 베팅성 거래라는 걸 안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저는 그 팬데믹 이전부터 사실 미국 주식에 꽤 오랫동안 네. 투자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번외로 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거의 반반 같은데요. 아, 근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 국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게 마치 혼합이지. 사실 저게 잘 가장 바람직한 방법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보고 이제 한지원 기자는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네. 어떤 느낌을 받았냐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 보고 한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많이 배우려고 잠깐만. 제가 배우려고 잠깐만. 이거 뉴스 전하면서 네. 저도 한번 이제 국장 갈까 미장 갈까 그거 판단하려고 물어봤다고요? 네. 참네. 근데 뭐 정프로님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네. 정프로님이 원래 오르는 거 아닙니까? 장호석 부사장님 나오셨네. 안녕하세요. 저 화 안 났습니다. 화 안 났습니다.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저도 네. 이제 기업들의 거버넌스를 보면서 사실 어떻게 얘기를 드릴까요? 기업들이 참 거버넌스가 좋아지는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기업은 이제 막 주가가 상승하는 와중에 막 기업 경영자 네. 혹은 창업자가 나는 우리 회사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사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기업들은 갑자기 이게 장외 공시, 그러니까 네. 장 마감 후에 공시로 유상증자 뻥 때려버리고 이런 기업들도 있고 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거버넌스가 좋은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도 언제 돌아설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불안감을 안고선 우리나라에 과연 외국인들이 진짜 투자를 할까?
라고 하는, 특히 그 불안감을 가질지 안 가질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경영자와 경영진들을 모두 면면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특정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해당 경영진과 그 임원들을 모두 다 면면이 공부하기에는 그 정도 비중이 우리나라가 안 됩니다. 네. 그럼 그 정도 노력을 안 쏟는단 말이죠. 그럼 과연 그것만으로 그 우리나라가 과연 매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거는 좀 박수를 좀 치고 싶어요. 일단 오. 박수부터. 다음 헤드라인 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중소기업, 한국 중소기업의 저력, 트럼프도 못 막는다. 내년 중소기업들이 우리는 수출 증가할 것 같은데요? 라고 응답한 비율이 거의 4분의 3 오. 정도가 됐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거의 대부분이네요. 한 네. 70%가 7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년에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중소기업 여러분들께서는 내년 수출이 증가할 것 같아요? 아니면 감소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증가할 것 같은데요? 라고 응답한 분들이 74.3%, 감소할 것 같은데요? 라고 응답한 분들이 75.7%. 의외지 않습니까? 되게 의외네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대기업들조차 정말, 그러니까 미국 내에 공장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보편 관세를 받든 아니면 멕시코를 그 쿠션 돌려 가갖고 거기서 25% 관세를 받든 뭔가 굉장히 매출과 이익에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분들께서는 오히려 전 증가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응답이 74.3%로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그럼 매출이 얼만큼 증가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0에서 4% 증가, 조금 증가할 것 같아요죠. 이 정도가 가장 많은 34%를 차지했고요. 5에서 9% 증가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곳이 18%, 10에서 14% 증가할 것 같다고 응답한 분들이 11.3%. 그러면 이분들이 왜 증가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증가할 것 같다고 얘기했을까요? 수출, 그러게요. 이유가 뭐죠? 네.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칠까? 자, 화면 한번 보시죠. 네. 보여주세요. 우리 신제품 출시하거든요. 그리고 품질 개선에서 제품 경쟁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 가격 올라도 큰 타격 없을 것 같아요. 기술력으로 승부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오. 신제품과 기술력으로 승부한다. 이건 관세 때문에 가격 올라도 우리는 먹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네네네. 저는 여기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소기업들 가운데 이 중소기업들도 이제 산업이 되게 여러 종류잖아요. 네. 그럼 이 여러 종류 가운데 가장 자신감이 높은 산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산업인지 혹시 예상이 되세요? 화장품? 아니에요. 아니에요? 의료 바이오였습니다. 사실 의료 바이오라고 하는 곳은 네.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물론 그러니까 거대한 이제 전통 제약사들도 네네. 있지만 요즘 바이오텍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바이오텍들이 수출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거의 시가총액 20조 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지금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기업들은 사실 관세와 무관하죠. 그러니까 신기술로 인해서 많은 제약사들이 그들의 플랫폼을 이용하게 된다는 네. 것은 관세와는 좀 약간 거리감이 좀 있는 거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좀 보이고 있다. 우리는 신제품이 있고요. 품질이 좋아서 관세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자신감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중소기업 가운데에서도 산업별로 꽤 많이 다를 겁니다. 예컨대 중소기업 수출 가운데 1위가 화장품, 2위가 자동차, 3위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3, 4, 5, 6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석유화학 제품 있고요, 플라스틱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이 있고요, 네. 이렇거든요. 네. 근데 이런 자동차 부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혹은 해외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곳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많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동차 부품도 당연히 관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완성차가 많이 팔려야 이런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런 이제 공급망의 연결고리별로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트럼프 2.0 시대에 자신감이 있는 기업이 있을 거고 없는 기업이 있을 텐데, 가장 자신감이 있는 산업은 의료 바이오 쪽이었더라. 그래서 의료 바이오 품목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던 응답이 87.1%였기 때문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물론 이제 감소할 걸로 보는 곳들도 있겠죠. 네. 감소할 것으로 보는 데에는 그 이유가 주요 수출국들의 경기가 요즘 안 좋아요. 라고 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지금 중국이 저가 물량으로 네. 밀어내게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공급 과잉 때문에 우리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33%로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닙니다. 중소기업들이 다 좋다는 건 아니고 공급망에 따라서 좋은 산업과 안 좋은 산업이 있겠습니다만 품질 경쟁력과 제품 경쟁력 때문에 가격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내년 트럼프 2.0 세대가 오더라도 큰 문제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어서 관련 뉴스 네.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죠. 알리테무가 고객 개인 정보를 부당 수집 활용하는 약관 조항을 운영해 온 걸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경제 당국이 이제 알리테무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이제 이들이 운영하는 약관에 문제가 없는지 이제 들여다본 건데요. 네. 그래서 결과 한 13개 유형에서 47개 불공정 약관 조항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알리 이용 약관 16개, 그리고 테무 이용 약관 31개를 시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이제 최근 해외 직구를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렴한 가격을 좀 앞세운 알리테무 이용자 수가 국내에서만 대략 몇 명일까요? 국내의 알리 이용자 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800만 명 가까이 올라간 걸로. 지금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1,000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네, 그 1,000만 명 가까이 된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근데 이제 알리테무에서 안정성 검사가 좀 약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국내로 유입되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 또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이제 알리와 테무 이용 약관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면책 조항이 이제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착수하자마자 알리테무 측에서 한국어 약관을 급하게 바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알리테무는 고의 과실 범위 내의 책임을 부담하며 한국 민법 등에 따라 인정되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쳤습니다. 특히 이제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할 시 연락할 수 있는 경로를 좀 설명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알리테무와 고객 사이에 이제 분쟁이 벌어지면 네. 홍콩 법원이나 싱가포르 법원에서 각각 소재기를 하기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소비자가 네. 만약에 저 알리테무 이용하다가 뭐 제품에 문제가 네. 있어요라고 할 때 어디다 전화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그게 이제 그 점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이제 국내 소비자의 경우에는 좀 응소에 조금 불편함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를 이제 국내 소비자와 관계에서 중거법을 이제 한국법으로 두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이제 변경을 했고요. 또 이뿐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위해 제품 차단 현황을 좀 분석한 결과 표를 네. 띄워주시면은 그 가전 전자기기, 아동 유아용품에서 위해 제품 판매 차단 건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현재 그 품목별로 보면 가전전자 통신기기가 631건이고요. 아동 유아용품이 588건, 액세서리류는 293건으로 이제 많았는데요. 액세서리는 네. 100%다 유해 물질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293건 모두 유해 물질 함유로 인해서 판매가 차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니까 좀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제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서 좀 직구 제품의 안정성 조사와 집중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또 이제 위해 제품이 재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또 알리와 테무와도 이제 감시 인력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이제 지속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앞서 말했듯이 뭐 중소기업, 네. 국내 중소기업들이 조금 좀 그 수출이 이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국내에서 이렇게 좀 중국을 막아주면요. 근데 알리테무가 워낙 지금 요즘 핫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네. 실제로 많이 좀 이용을 하십니까? 아까 1,0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네. 그 저희 주변에 이제 정프로님 네네. 말고는 이용하는 근데 사람은 저는 사실 전도 안 하거든요. 근데 아. 제 주위에는 진짜 전부 다 하더라고요. 진짜 네. 많이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이거 취재를 하다가 뉴스를 막 이렇게 뿌려줬죠. 이거 사실 사용하지 말라고. 포르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알리테무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시는데 사실 사용하지 않는 게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플랫폼이 많아야 셀러분들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그러니까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저 경쟁을 하면 소비자들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플랫폼은 사실 여러 개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이게 알리와 테무를 통해서
유입되는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죠. 네. 다만 그 플랫폼 자체가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썩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플랫폼은 많아야 우리도 소비자 후생도 높아지고 네. 셀러분들도 훨씬 더 다양한 플랫폼에서 장사를 하면서 훨씬 더 그 셀러들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고 플랫폼보다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저 친중이냐고요? 제 친중 라코스테 아세요? 제 친중이니까 제가 아니 우리 소비자들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우리 플랫폼이 많아야 거기서 경쟁을 하고 경쟁을 하니까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니까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알리테모 사용하면서 품질 좀 신경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뉴스룸은 딱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중 아니라고요. 친중 아니래요. 자,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